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동사의 진화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 첫 번째 시간 바로 조동사죠. 자, 입에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동사 시제 법태일지, 조동사 시제 법태일지, 조동사 시제 법태일지. 이게 입에 달릴 때까지, 즉 혀 근육이 기억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멈추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있고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제 강의에서는 이것이 외우는 것에 포함됩니다. 뼈대를 익히지 않고 뼈대를 제대로 파가지 못하고 각개전투에 들어가는 건 자살행위와도 같습니다. 결국 배워봐야 결국 까먹으실 거고 잔상만 남으실 테니까요. 잔상. 그러니까 뼈대를 제대로 잡는 것이 잔상을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게 공부의 맥을 잡는 공부법입니다. 여러분 외우십시오. 조동사 시제 법태일지. 동사는 크게 12가지가 있는데 중간에 3가지 구분법에 지나면 중간에 3가지 구분법을 지나면 바로 갈림길이 들어선다. 왼쪽 길은 진화의 길이고 오른쪽 길은 파생의 길이다. 진화의 길은 영어가 1000년 이상 진화하면서 발생한 순서라더라. 이 순서가 무엇이냐면 바로 조동사 시제 법태일지 이 순서로 진화했고 나중에 그것을 지나고 반대길로 가면 파생의 길. 더더욱 현대 영어로 진화되면서 단어가 복잡해지고 그에 따른 명사와 형용사의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서 동사 스스로가 명사와 형용사를 위해서 기존에 있던 단어들을 변형시키고 좀 더 다듬어서 세상에 없던 말을 만들어내는 기존에 있던 말로 그런 것들이 바로 4가지 파생상품 동사가 가슴으로 낳은 4명의 자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갈림길에서 왼쪽 길로 갈 겁니다. 바로 진화의 길입니다. 진화의 길에 가면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조동사입니다. 조동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뉘앙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뉘앙스, 즉 톤을 결정하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거야, 꼭 할 거야. 아니, 너 해야만 해. 반드시 해야만 해. 하면 좋을 텐데 할 수 있을까? 했을걸? 하곤 했지. 등등등등등. 방금 제가 어떤 뉘앙스로 얘기했는지 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주 센 거부터 그리고 아주 약한 것까지 그리고 시대도 약간 과거인 듯한 뉘앙스까지 그렇죠? 현재보다 과거는 더 톤이 다운됩니다. 그렇죠? 과거 얘기를 하면서 굳이 힘주어 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미 지나간 과거는 water under the bridge 지나간 물이거든요. 그냥 let it go. 그냥 놔두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즉 미래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확신, 그리고 내가 전망하는 것에 대해서 더 힘주어서 사람은 이야기하게 되어 있지 과거에 대해서, 내 찬란했던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힘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상인의 입장에서 대보십시오. 어제 내가 몇 개를 팔았는지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때때로 중요하죠. 그게 리플렉션이 되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일 뿐 돌이킬 수 없거든. 현실적이고 그렇게 이문을 따지는 상인의 마인드라면 지나간 것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현실에 충실하고 더불어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해서 전망하고 끊임없이 부단히 전망하고 노력하는 게 그들의 자세가 아니었을까요? 왜? 그들은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아야 했거든요. 우리나라 한중일이 했던 농경 문화라는 지극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롭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쁘게 쉬지 않고 달려야 했습니다. 유목민들이 그들의 조상이었던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죠. 목초지를 찾아서 계속 서쪽으로 이동해야 됐거든. 다 그들의 역사입니다. 자, 그들이 왜 그렇게 정착보다는 빨리빨리 팔고 떠나고 해야 됐는지 그들의 삶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동사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조동사는 배로 비하면 방향타, 좋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렇죠? 어디로 갈지를 결정해 줍니다. 문장이 어디로 갈지. 문장이 어디로 갈지는 결국은 동사, 즉 본동사가 쥐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본동사 전에 앞에 위치해서 바로 본동사와 딱 나란히 위치하는데 그 위치는 반드시 앞입니다. 본동사 바로 앞에 위치해서 보조하는 겁니다. 뒤에 따라 나올 본동사의 뜻을 강화시켜주거나 다운시켜주거나 어쨌든 본동사와 어우러져서 본동사의 의미를 더 세련되게 강화시켜주거나 그런 변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보조할 조자, 조연입니다. 본동사가 주연이라면 조동사는 조연입니다. 조연은 맛깔나게 연기를 잘해야 되겠죠? 뉘앙스대로.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포인트 잡아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종류를 보죠. 제가 지난 시간에 12가지가 대충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문법책에
문법 책들을 다 시중 있는 걸 다 뒤져봐도 대동소이하다고 그랬습니다. 12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개라고 했는데 실제로 뭐 영어를 하다 보면 더 추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적다 보니까 한 15개 정도를 적었네요.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14개를 적었는데 뭐 there까지 15개. 제가 15개를 적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12개보다는 좀 많지만 제가 이 중에서 제가 12개라고 굳이 아까 예전에 했던 이유는 중복되는 것들 뭐 굳이 필요 없는 것 자주 나오지 않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중복되는 것 should와 똑같은 뜻인 거는 굳이 제가 개념에 넣고 설명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빼고 해서 한 12개 정도 there도 제가 가상으로 플러스 해놓은 거지 꼭 필요한 것들은 아닙니다. 배우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제 강의가 끝나시고 나서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에다가 치시면 수많은 블로거들이나 아니면 유튜브 강의하시는 분들 또는 책꽂이에 문법책 보시면 딱 펴보시면 조동사 챕터를 펴시면 지금 제가 말한 설명이 그대로 나와 있고 더 자세히 이렇게 예문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살을 붙이십시오. 제 강의는 어떻게 이용하라고요? 뼈대를 잡는 데 쓰십시오. 어떻게 바라봐라? 제가 말하는 이 강의의 뼈대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강의에서 설명하지 않았거나 큰 뉘앙스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다 집어치우고 가시면 됩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문법책에 나오는 것도 다 알아야죠. 그렇지만 생활 회화가 목적이고 나의 말하기 능력, 쓰기 능력을 좀 더 발전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 모든 걸 다 붙잡고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 강의가 분명히 유익할 겁니다. 뼈대를 잡으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 미로를 빠져나가는지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 길입니다. 이 순서대로 하면 빠져나가는 길이 보이실 겁니다. 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15가지를 했는데 하여튼 12가지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보죠. 조동사는 조연이라고 했고 보조한다고 했는데 본동사를 보조한다고 그랬죠. 종류부터 보죠. do, must, have to, will, would, used to, can, could, shall, should, ought to, have better, may, might, dare 이 정도가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need도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빼고 제가 다 빼긴 뺐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책으로 보시고 자 하나하나의 뜻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거 중학교 때부터 수없이 했기 때문에 모르는 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만 잡아보죠. do 이때 do가 하다라고 표현하죠. 만약에 하다라고 아시는 분들은 조동사의 뜻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do는요 이렇게 본동사로 쓰일 때가 있고 주인공으로 쓰일 때가 있고 주연으로 쓰일 때가 있고 이렇게 조동사 조연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뜻이 다릅니다. 주연으로 쓰일 때는 여러분들이 아는 뭐뭐 하다가 맞습니다. I do it. 나는 한다 그것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조동사로 쓰일 땐 뜻이 뭐냐? 강조의 표현입니다. 이 뒤에 다음에 나올 본동사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뜻이 뭡니까? do나 does는. 정말로 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I do love you. 굳이 love you만 해도 되는데 SVO 삼형식인 거 I love you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영어 문장인데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문장인데 왜 옆에 do가 생겨났을까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love를 강조해 주려고 말씀드렸죠? 더 강조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강조의 to입니다. 그래서 문법책을 펴시면 do의 용법 중에 조동사 용법 중에 강조라고 있습니다. 여기 방점을 찍고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do는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땅바닥에서 솟은 겁니다. 원래 조동사라는 것은 없는 건데 땅바닥에서 솟은 겁니다. 이 본동사가 강조받기 위해서. 자, do가 I do love you 하면 그냥 사랑한다가 아니라 뉘앙스 자체가 I do love you. 나 정말로 사랑해 너를 이 뜻입니다. really랑 같이 뜻이 똑같죠. 뜻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조동사였다는 거. 본동사도 되지만 조동사였다는 거. 그리고 다음 넘어갑니다. 뜻이 뭐죠? must have to가 같이 제가 나란히 배열했습니다. 거의 정말 100%에 가까운 거의 90% 이상의 99%의 확신을 하는 거죠. must 뭐죠?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또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문법책은 당위성 정당히 꼭 해야 되는 것, 당위성 또는 아주 강한 추측 뭐뭐임에 틀림없다. 저 녀석이 범인임에 틀림없어. 그렇게 강한 추측이죠. 자, 지금부터 제가 지금 잘 말한 이 추측이란 이 키워드를 기억하십시오. 추측.
제가 한 5초만 적어 놓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추측. 오늘 강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자, have to랑 must는 뜻이 똑같습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으로 일반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must는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추측의 조동사로 쓸 때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will은 뭡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강한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뭐뭐 할 거야. I will do it. 나 할 거야. tomorrow. 내일 할 거야. 내일이 이미 일어난 일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뭐죠? 확신이기도 하지만 추측인 겁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만약에 성격이 아주 게으른 사람입니다. 나는 생전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산을 올라가 본 적이 없어. 뒷산을 올라가 본 적이 없어. 근데 친구 녀석이 너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같이 나랑 산 타면 내가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게. 모태솔로였던 나는 분명히 6시에 일어나도 반드시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친구하고 헤어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 반드시 해낼 거야. I will do it. 나 반드시 해낼 거야. Tomorrow. 내일 해낼 거야. 그래서 여자친구 소개받을 거야. I will do it. 나 그렇게 할 거야. will do라는 일반 동사, 즉 본동사, 주연을 조연이 강조해 준 겁니다. 근데 어떻게? 미래의 확신이거든요. 즉 미래의 추측이라는 거죠. 자, 추측이 또 나왔습니다. 방금 확신이라고 왜 또 추측이라고 얘기해? 당신도 정말 강의를 헷갈리게 하네. 아닙니다. 책에는 확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철학적 개념으로 넘어가 보셔야 됩니다. 이 모든 조동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개념 키워드가 바로 철학적 개념이 추측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즉 가상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일. 보십시오. I will do it. 내가 일어난 겁니까? 아직?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서 아직 미래는 일어나지 않은 거죠. 내일 아침 6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아직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장담을 하죠? 좀 심하게 말해볼게요. 이 사람이 그날 밤에 너무 긴장이 돼서 진짜 긴장해서 수면제를 먹고 잤다고 칩시다. 못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6시 2분에 일어날 수도 있고 5분에 일어나서 허겁지겁 6시까지 못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간밤에 배가 아파서 사고가 나서 응급실 가서 다음날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 일을 어떻게 장담하죠? 100%라는 게 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나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게 추측의 영역입니다. 즉 뭡니까? 가정, 즉 가상 가정의 영역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단어죠. 가정. 이 다음, 조동사 다음이 할 바로 시제, 그리고 그 다음이 할 뭡니까? 가정법에서 자세하게 다룰 이 가정입니다. 일맥상통하는 단어의 연결고리나 이 말입니다. 다 떼놓고 보시면 안 됩니다. 조동사가 물꼬를 튼 거예요. 자, 물꼬를 트면 이제 가정법까지 쭉 가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추측이라는 거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 거긴 할 건데 아직 한 게 아니에요. 현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란 말입니다. 즉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미래니까요. 미래는 가정의 영역이고 미래는 추측의 영역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키워드 뭐라고요? 추측, 가정. 이것만 잡고 가세요. 자, 계속 넘어갑니다. 그럼 will에도 조동사에는 조동사 자체도 동사이다 보니까 현재형이 있고 과거형이 있습니다. 자, would. will의 과거에는 would. 정확한 말은 would라고 하는 건데 would 하면 안 됩니다. would는 would. 이거는 나무란 뜻이고 짧게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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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uld. 가 정확한 말입니다. would, could 이렇게. 어쨌든 would는 will의 과거 형태입니다. 과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과거 형태입니다. 자, 그렇지만 뜻도 역시 과거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다 제가 아주 중요한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문법책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바로 조동사가 가지는 톤,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톤에 대한 개념입니다. 톤. 자, 흔하게 우리 한국 사람이 얘기합니다. 너 톤 좀 낮춰. 너 강한 톤으로 얘기하지 마. 부드러운 톤으로 얘기해. 그 톤이 바로 이 톤입니다. 화장. 톤이 강하다, 진하게 했다. 톤이 연하다, 연하게 화장했다. 그 뜻이죠. 마찬가지 이 톤이란 것 자체가 음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억양이 강하고 음색이 강하면 강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강한 말은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톤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부드럽게 얘기했다는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will이란 말은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신에 차 있죠. 미래를 예측하면서
희망차지 않은 미래, 자신 없는 미래를 그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일 당장 죽을 걸 예상하고 오늘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암 진단받은 사람 빼고요. 시한부 인생 진단받은 사람 빼고요. 자신의 미래를 이미 진단받고 아는 사람 빼고요. 나의 미래를 아무도 모르는데 오직 10만이 아는데 나의 미래는 그것을 알고 미리 내가 이렇게 살아야 저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생로병사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고 딱 마라톤 하듯이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정주행을 하는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를 확신할 때는 미래를 바라볼 때는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내일을 그리지 누가 오늘보다 더 암울한 미래를 그리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얘기할 때는 좀 더 확신이 들어갑니다. 톤이 셀 수밖에 없죠. 그걸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톤이 올라갔다. 최소한 중간이거나 중성이거나 올라갔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합시다. 중성이거나 올라갔다. 자, 그에 반해서 과거 형태는 어떨까요? 과거는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Water under the bridge. 상인이 어떻다 했죠? 어제 물건 판 거 상관 있냐 없냐? 없다고요.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 그러니까 과거를 얘기할 때는 톤이 다운되는 거예요. 즉 말 그대로 부드럽게 얘기하거나 풀이 죽어서 얘기하거나 어쨌든 확신에 차서 강하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제 몇 개 팔아서 이게 뭐가 중요해? 내일 몇 개 팔 건가가 중요하지. 그렇죠? 상인의 마인드를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형태를 취하는 순간 자 보십시오. 현재 내가 서 있는 시제할 때 더 자세히 할 겁니다. 현재가 있다면 과거, 현재를 기점으로 이미 일어난 건 과거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건 미래라면 사람은 이쪽 방향을 보고 떠납니다. 그렇죠? 이쪽 방향. 이쪽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쪽부터 일어난 이 발은 확신에 타 있고 톤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간다는 거. 현대에서 1로 가면 톤이 올라가는데 1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톤이 다운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정중한 표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톤이 다운됐으니까. 정중한 공손한 표현. 중학교 1학년 책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 있죠. Will you do me a favor? 나 부착 들어줄 거니? 거만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확신에 차서. 너 들어줄 수 있는 거 알아? 들어줄 거지. 근데 이걸 공손하게 표현한다고 일본 영문법에 표현합니다. 어떻게? would로 바꾸면 됩니다. 왜? 한 단계 다운시키는 거예요. 형태를 현재에서 과거 형태로 역주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톤이 다운됩니다. 즉 내려가죠. 어떻게 됩니까? 공손하게 들리는 겁니다. Would you do me a favor?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하죠? Can you do it for me? Could you do it for me? 여러분 중학교 때 다 배우셨습니다. can보다는 could가 정중하고 공손한 표현이고 그리고 will보다는 would가 더 상냥한 표현이라 다 배우셨죠. 바로 이게 이유였던 겁니다. 문법책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로 꿰뚫는 맥락을 공부하시면 이 철학을 공부하시면 이 개념 자체가 들어오는 겁니다. 일본인들은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들이 오해를 했던 거예요. 정중한 표현이라는 거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공식화 시키면 안 됐던 거예요. 그냥 조동사가 가진 뉘앙스, 톤. 조동사가 가진 건 톤이고 뉘앙스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톤이고 뉘앙스고. 이것을 올리고 낮추고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본동사를 더 빛나게 해주는 조연의 역할을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것을 공식화 시키는 순간 암기할 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암기를 시키면 공손한 표현하면 would나 could 써야 된다. 이게 뭐 실생활에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시험은 잘 보지만 실생활 쓰라고 하면 못 쓰는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됐던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과거 형태는 톤이 다운된 표현이라는 거. 그러니까 정중하게 들리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교재나 이런 데 보시면 정중한 표현이라고 아직도 중학교 교재에 나옵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개념은 틀린 개념입니다. 자, 하나 더 보죠. used to라는 게 있는데요. used to, 하나 더 설명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would의 뜻은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used to도 같은 뜻입니다. 과거에 뭐뭐 하고 했다. 하곤 했다. 자, 과거를 회상합니다. 어느 운동선수가 과거를 회상합니다. 내가 현역 시절에 말이지 아침에 10km씩 아침 구보 하곤 했어. 이 말을 어떻게 할까요? 현역 선수였다면 만약에 당시 현역 선수였다면 이렇게 아침에 트레이닝하고 10km씩 이렇게 현역 권투 선수가 10km씩 매일 구보를 했을 텐데 그 전자에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구보하거나 뭐 한 달에 한 번만 그렇게 10km씩 구보했겠습니까? 아니죠. 매일 했다는 말입니다. 정기적으로. 적어도 매일이 아니라도 정기적으로. 이때는 바로 used to가 됩니다. 과거에 뭐뭐 하곤 했을 때 대신에 정기적으로 했을 때
규칙적으로 했을 때는 used to고요. would는 불규칙적으로 했을 때입니다. 말 그대로 운동선수도 아닌 것이 나 과거에 진짜 역기 100kg 정도 들곤 했지. 내가 3대 500은 들기도 했지. 이거 맨날 든 거 아니잖아요. 그쵸? 과거에 불규칙하게 한번 헬스장 갔더니 내가 힘이 너무 좋아서 완력이 너무 좋아서 한번 들어봤더니 한 100kg씩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would입니다. 어느 날은 컨디션 안 뜨는 못 뜨는 날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맨날 헬스장 간 것도 아니고 친구 따라갔다가 한번 들어봤더니 과거에 내가 좀 날리긴 했지. 이런 식의 뉘앙스가 바로 would입니다. would. 아시겠죠? 불규칙적인 과거의 습관 같은 겁니다. 자, 그 정도의 뜻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결국 조동사라는 거. 조동사는 뒤에 나온 본동사를 꾸며준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계속 넘어가죠. 자, can, could가 있습니다. 이번엔 can, could가 있습니다. can은 뭐죠? will이 미래에 대한 의지라면, 의지의 표현이라면 이거는 뭡니까? 가능의 영역이죠. 가능. 자,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할 수 있어. 자, 지금 현재부터 자, 보십시오. 현재, 과거, 미래라고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건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라면 can이라고 하지 않았겠죠. 과거 형태는 could를 썼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를 기점으로 보십시오. will이 먼저만 미래라면 can은 가능의 영역입니다. 이거 역시도 무슨 뜻입니까? 추측이죠. 추측, 즉 가정 영역입니다. 엄마가 물어봅니다. 너 이번에 반에서 1등 할 수 있니? 1등 하면 내가 너한테 진짜 삼성 갤럭시 워치 사줄게. 진짜 스마트 워치 사줄 테니까 반에서 1등 해와. 알았지? 그랬더니 아들이 얘기합니다. 나 열심히 했으니까 지난 중간고사 때 내가 반에서 3등 했는데 아마 내가 이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나 할 수 있어. I can do it. 이렇게 얘기합니다. I can do it. do라는 본동사 주연이 있으면 조연이 있죠. 이게 조동사입니다. 지금 can 썼습니다. I can do it. 나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 그것을 삼형식 문장으로 썼습니다. can do. 자, 보십시오.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한 겁니까? 이미 이룩한 겁니까? 역사적 사실이 됐습니까? 아니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99.99%라 하더라도 이것은 이미 사실입니까? 팩트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아직 팩트의 영역이 아닙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성의 영역, 즉 가능성 영역이란 말은 추측의 영역, 즉 가정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추측, 키워드죠. 추측,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 한다, 했다 요거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또 봅시다. could, 과거 형태는 어떻나요? 말 그대로 can을 과거로 당긴 겁니다. 또 하나 시제 자체를 현재 있던 걸 뒤로 역주행으로 하나 당겼습니다. 당겼다고 표현합니다. 과거 형태로. 그럼 뭐가 됩니까? 톤이 다운되죠. 톤이 다운된다. 그러니까 공손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 있고 could 역시도 약한 의지입니다. 추측이기도 하죠. 약한 추측. 뭡니까? 이게 강한 추측이라면, 강한 확신 추측이라면, 가능성이라면 이건 약한 가능성입니다. 어떤 겁니까? I could do it. 이거 보고 I could do it 이라면 두 가지 뜻이 됩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로 돌아가 보시오. 이게 과거 형태라고 배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었다라는 뜻도 되고 그게 20%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는 과거에 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70에서 80%는 이렇게 씁니다. 조동사로. 이게 더 많이 쓰여요. 실제 원어민할 때는 뭐라고 쓰이느냐? 추측으로. 시제가 없습니다. 조동사에는 시제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시제는 뒤에 나올 이 시제가 담당하는 것이지 조동사는 시제가 없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조동사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오해를 합니다. 여기 과거 표현, 이거 과거, 여기 과거 보면 전부 과거를 느끼시죠? 과거를 느끼면 안 되는데 말이죠. 과거를 느끼시면 안 됩니다. 과거 느끼지 말기. 왜? 과거라는 것은 시제 영역이고 시제는 조동사 다음에 나오는 독립된 시제의 파트가 다루는 겁니다. 뒤에 부스터에서 다루는 거예요. 조동사라고 하는 건 톤만 결정합니다. 톤에 시제가 포함됩니까? 시간이 포함되냐고요. 시간이 들어가나요? 아니요. 시간 없다니까.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없어. 선생님, 학교에서 난 분명히 I could do it 하면 과거를 느끼게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줬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을 까면 제가 나쁜 놈이죠. 절대로 까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다 맞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일부의 선생님들은 제가 학원에서 이제
특목고 입시나 이런 하는 애들을 가르쳐 봤는데 여러 가지 학교 학생들의 시험 문제를 받아봐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풀이했는지도 다 시험지를 보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선생님들의 그런 언급이 없었대. 그러니까 분명히 I could do it. 중학교 수준이니까 아마 언급 안 했을 수도 있고 교과 과정에서 그렇게 교육을 가르치라고 교육 안 받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잘못된 거라고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원어민들은 I could do it을 내가 과거에 할 수 있었다라고도 쓰지만 그것보다는 실생활에 어떻게 쓰냐면 그냥 조동사의 영역. 조동사는 이걸 뭐라고 그랬죠? 추측의 조동사, 즉 가정. 추측, 가정이 이게 키워드인데 요 뜻으로 더 많이 쓰는데 이건 안 가르치고 실제 과거 형태로만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중학생이라고 해도 이거는 영어가 아닙니다. 20%에서 30%짜리 반쪽짜리도 안 되는 영어를 가르쳐주고 시험 문제 낸 거란 말이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진짜는 더 중요한 거는 이게 70% 이상은 이걸로 쓴다니까. 이걸로. 원어민들은. 추측. 뭐라고? 시제를 느끼시면 안 되고 이게 현혹되면 안 돼. 이 두 개는 시제가 없어. 동일한 뜻이야. 둘 다 할 수 있다야. 오? 대박. 그러면 I can do it도 할 수 있다고 I could do it도 할 수 있다예요? 네. 정답. 쇼킹하시죠? 만약에 이 소리를 처음 듣는다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한국의 교육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 I will do it이랑 I would do it 뜻이 똑같다고요? 할 거라고요? 네. 네. 정답. 정말요. 정말 뜻이 똑같습니다. 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말이 안 되는지는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거와 이거와 뜻이 같고요. 이거와 이거 그 뜻이 같고 이거 뜻이 같습니다. 시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시제가 없으니까. 시간을 느끼지 않으면 이 두 개는 뜻이 똑같습니다. 할 것이다. 할 수 있다. 권고상 똑같습니다. will하고 shall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죽은 단어라 보면 되는데 권유입니다. 할래? 부드러운 권유죠. 권유. 권유, 의지, 가능성. 이 정도의 키워드가 될 텐데 시제가 없으니까 다 뜻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I can do it도 할 수 있다고 I could do it도 할 수 있답니다. 그럼 선생님 차이점 말해봐. 공통점은 이거고 이제 네가 잘 아는 차이점 말해봐. 공통점을 봤으니까 차이점은 뭐니? 차이점.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톤이 다르죠. 첫 번째 시제가 현재 시제면 그러니까 시제가 제가 현혹되게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다시 말할게요. 형태가 현재 형태면 이렇다. 그렇죠. can이 현재 형태라면 과거 형태로 한 단계 당기면 역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형태가 과거 형태로 갔기 때문에 톤이 다운된다는 거. 그러니까 더 공손하게 들리고 부드럽게 들린다는 거. 그러니까 일본의 영법버스 이거는 정중한 표현이라고 오역했다는 거. 그 정도고요. 두 번째는 가능성. 차이점 두 번째는 이게 1번이고 2번째는 이것에 can이면 가능성, will이면 의지, 권유면 권유. 이런 거는 본래 뜻이 톤이 다운된 거 마찬가지로 약해집니다. 정도가 약해집니다. 톤이 다운되고 정도가 약해집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의지 표현이 will이 더 강한 표현이라면 톤이 더 높으니까 더 강한 정도라면 would는 더 약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 약해지는 이 순간들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 가정법인 겁니다. 가정법으로 가는 신호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법에는 전부 다 조동사의 과거 형태가 쓰이는 겁니다. 왜? 톤이 다운돼야 되거든. 자, 복권에 당첨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현실감 있게 이렇게 will이나 can이나 shall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 일어나지도 않을 확신에 차면 안 되는 가상 영역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라이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될 확률 830만 분의 1. 이 정도 확률이 되면 인간이 양심이 있으면 톤을 다운시켜야지. 톤을 다운시킨다는 말, 즉 말하는 나조차도 확신할 수 없고 그냥 가능성이 아주 약한 추측이고 가능성일 뿐이지만 하고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통장에 100만 불이 있다면 근데 나는 거지야. 친구한테 1,000원도 빌리고 2,000원도 빌리고 현재 상황이 내가 지금 딱 거기 수준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통장에 100만 불, 그래 100만 불이라고 합시다. 10억 원이 있으면 나 당장 저 집 아파트 계약할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하려면 가정법으로 얘기해야만 가능하다 이겁니다. 1,000원짜리 한 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10억 원을 얘기하고 입에 올립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 영역이 아니라 가정 영역이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정을 얘기하면서 말할 때는 사람들이 다 부드러워집니다. 왜 그러죠? 왜 그렇죠? 나 10억 원 있으면 저 아파트 계약할 텐데. 이렇게 얘기하지. 부드럽게 톤을 다운시켜서. 나 당장 은행에 10억 원 생기면 저 아파트 계약할 거야.
이건 어느 천년에 일어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은 톤이 다운되는 것. 즉 시제가 아니라 형태를, 조동사의 형태를 뒤로 당기는 겁니다. 뉘앙스의 형태를. 그래서 can이 아니라 could고요. will이 아니라 would고요. shall이 아니라 should입니다. 그러니까 시제까지 배우고 뒤에 이걸 달면 제가 가정법 할 때 왜 우리 학교에서 항상 배우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들 항상 괴롭혔던 가정법이 왜 어려웠느냐. 외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해를 하지 않고 외우라고 해서. 이게 바로 이 순서대로 배워서 이해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외우는 겁니다. 외우면 됩니다. 근데 외우지 않고, 그러니까 이해를 했으면 되는데, 이해가 없이 이 부분은 그냥 외우는 걸로 처리했으니까 학생들이 항상 시험 때만 외우고 시험 다음날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학원 가면 똑같이 힘들어 합니다. 또 외워야 되니까. 근데 안 외워져. 우리나라 가정법 공식에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동사 과거 형태,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막 이렇게 외운단 말이야. 다 외워보셨죠? 그러니까 안 외워지잖아. 이유도 모르고 조동사 과거라고 생각해. 외우라고 하니까 선생님도 이유를 모르거든. 무조건 조동사 과거고 현정 쓰면 안 된다. 조동사 과거고 뒤에 뭐 이렇게 시제 붙여라. 동사 원형이든 have, be 붙이든 시제, 완료 시제 붙이면 과정법이 된다. 이렇게 외우고 딱 치웠단 말이죠. 이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서 중학생이 있으면 제 말이 그대로 맞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현재 제가 2년 전에 또 겪은 일이니까 2년 전에도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한국에. 부산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현실의 문제예요. 학교 영어 교육과를 나오고 대학교 4년을 나와서 영어 교육과를 나와서 국시를 패스한 교사 영어 선생님들도 이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왜 수업 시간이 작아서? 아니잖아요. 수업 시간이 넘쳐나는데 왜? 설명을 안 해줬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일본의 영문법의 허점이었는데 공식화 시키면 안 됐던 건데 무분별하게 공식화된 도식 속에서 생각 없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이해하는 영역입니다. 조동사를 잡으면 모든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조동사 시제 법태 일치로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조동사를 잡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4대 준동사 앞으로 파생상부터 조동사를 해야만 이해가 쉽게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동사가 키였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과거 형태로 쓰인 것들은 톤이 다운됐죠. 그러니까 정도가 약해지는 겁니다. 톤이 다운됐다. 즉 가정으로 가는 열쇠를 지게 된 겁니다. 계속 추측이라는 단어를 머리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Shall, should 갑니다. 뭡니까? Shall we dance? 유명한 영화 제목이죠.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 춤출까요? 공손하게 부탁을 할 때, 권유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요새 shall은 잘 안 씁니다. 2인칭일 때 뭐 쓴다고 하지만 잘 안 씁니다. 어쨌든 will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조차도 뭐 실생활에서 shall을 쓰느니 실생활에는 shall 안 씁니다. will 쓰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거의 죽어가는 문법이지만 알고만 계시라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여전히 should는 같이 쓰니까, 많이 쓰니까, shall보다는 should를 많이 쓰니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권유입니다. Shall we dance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도회장 갔습니다. 파티에 갔어요. 아니 클럽에 갔어요. 옆에 여자가 마음에 들어. 옆에 남자가 마음에 들어. 요즘 여자도 남자가 대시하니까 물어봅니다. 그쪽 마음에 드는데 우리 같이 춤출래요? 자, will이 있고 shall이 있다고 칩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will과 shall은 뜻이 유사하답니다. 유사합니다. 이거는 의제 표현이고 이건 권유의 표현일 뿐 어쨌든 한국어로 번역하면 비슷합니다. 춤출래요? 라는 표현을 두 개 다 이걸 쓸 수 있는 거야. Will you dance? 라고 할 수 있고 will we dance? 할 수도 있고 shall we dance?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납니까? 이 will은 의지를 물어본 거죠. 너 나랑 춤출 거야 안 출 거야? 이 전제에서 물어본 게 will you dance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해. 근데 shall we dance는 의사를 물어보고 의지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냥 권유가 들어간 거야. 권유. 나랑 춤추지 않으실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부드럽게. 그러니까 will보단 약하게 들리는 거죠. 의지를 물어봤으면 강하게 들리죠. 왜? 선택을 해야 되니까. Yes, I will. 이렇게 출래. No, I won't. 안 출래. 그렇죠. 대답이 너무 벙찌는 거죠. 확실하니까. 근데 shall은 그보다 훨씬 연한 거야. 권유니까. 춤추실래요? 마음에 드는데 안 주실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shall보다 더 다운된 거, 톤이 다운된 건 바로 should입니다. 한국어에서는 한국 영문법에서 이걸 뭐라 가르치냐면 should를 도덕적 의무라고 그래요. 참 말도 안 되는 문법이 다 있어요. 그렇죠? 미안하지만 이건 진짜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도덕적 의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당위성 얘기할 때 must는 뭐 반드시 지켜야 되는 뭐 이렇게 가르치고 뭐 법 같은 거에 쓰이고 이거는 도덕적 의무라서 뭐 그렇게 이렇게 가르치는 게 된 애가 아직도 있어요. 한국에. 한심하게도. 그게 아닌데 말이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학생들한테 제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요. 한국 중학생 중에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애가 있어서 제가 그 학생 학교도 물어보고 제가 한참을 제가 막 열변을 했던 적이 있어요. 강의를 잠깐 할 때 한국에서 이거 잘못된 거다. 학교 선생님한테도 공손하게 정말 학생답게 공손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 이거 잘못된 거라고. 이유가 제가 이렇게 열변 토하면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슈드는 진짜 약한 권유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권유. 도덕적 의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권유에서 파생됐다고 뭐 이렇게 얼버무리시면 저도 할 말 없는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그냥 슈드는 이런 거죠. You should go. 미국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You should go. 이걸 한국 사람이 들으면 뭐라고 들리냐면 한국 영문법을 배운 사람이 갑자기 유학 가서 들으면 You should go now. 이렇게 들으면 뭐라 들리냐면 도덕적 의무라고 우리는 배웠거든. 수십 년간.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지금 지적질하네. 나 가라고? 난 더 놀고 싶은데 가라고? You should go now.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그 표현이 아닙니다. 의무적 표현이 아니고 권유하는 거예요. 미국 친구는 지금 당신한테 너 지금 전화기 계속 엄마한테 올린다. 난 너 걱정돼. 나도 친구로서 너 걱정돼. 너 가는 게 좋지 않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You should go now. 이렇게 권유한 거예요. 약하게. 너 가라고 한 게 아니야. You must go가 아니라 You should go now. 이러면 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희 엄마 계속 전화 와. 너 찾으러 오는 거 아니야? 너 늦으면 통금 시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걱정해줘서 하는 말인데 한국 문법을 배운 우리 일본의 영문법을 배운 한국의 학생들은 유학 초기에 되게 이걸 오해를 많이 해요. 절대 아니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가르치는 한국 선생님들이 있으면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일본의 영문법을 답습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OT도 마찬가지예요. should랑 OT는 마찬가지로 would랑 use랑 뜻이 비슷한 거예요. 그냥 갖다 오시면 됩니다. 당위성이에요. 권유하는 거예요. 하면 좋다.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하면 좋은 거예요. 권유 수준. 꼭 해야 된다는 아니가 의무 수준이 아니라 하면 좋은 거예요. virtue 정도. 덕목이죠. 하면 좋은 거예요. 인사 같은 거 하면 좋잖아요. 인사 안 한다고 자박하나요? 아니죠. 인사를 하면 좋은 거예요. 미덕인 거예요. 미덕. virtue가 미덕이라는 거죠. 좋은 아름다운 덕이라고요. 이 정도 의미로 should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You got it? 자, 넘어갑니다. 자, 조동사의 뉘앙스들 계속 보고 있어요. 다 추측이에요. 추측. 보이시죠? should 다 권유예요. 맞죠? 춤추실래요? 권유했으니까 추측이죠. 이 사람이 나랑 춤출지 안 출지 아직 몰라. 대답 안 했거든. 미래거든. 추측의 영역이라는 거. 가정의 영역이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더 톤 다운 됐으니까 더더욱 가정 영역으로 발을 더 들인 거겠죠.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다음 had better도 뜻이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렇게 뜻이 같아요. 이렇게. 그쵸? She ought to have better. 뭡니까? 권유입니다. have better. 뭡니까? had better 동사 원형에서 뭐뭐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더 낫겠는데? 더 낫다? 이 정도 뜻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큰 맥락을 추측이라는 거. 자, 제가 여기 적어놓고 계속 갈게요. 추측.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한 단계 더 과거 형태로 나아가면 발을 빼면 뭐가 된다? 가정의 늪으로 들어간다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키워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make my 마지막입니다. 가장 약한 추측입니다. most가 가장 강한 추측이었다면, 그렇죠. 이미 틀림없다니까 강한 추측이었다면, 이건 가장 약한 추측입니다. may, 한국 사람 뭐라고 외우죠? 아마도라고 외우잖아요. 말 그대로 아마도입니다.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보십시오. 이다일 것이다 뭡니까? 미래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건 뭐다? 추측. 포인트 파악하셨습니까? 여기서 과거 시제로 과거 형태로 하나 더 땡겼다. 더 뒤로 땡겼다. 뭐가 됩니까? 더 공손하게 들린다. 톤이 다운된다. 뭐가 된다? 더 가정스럽다. 가정법에 가까이 가고 있다. 뜻은 뭐다? 분명히 시제를 느끼시면 안 됩니다.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may는 아마일 것이다. might도 아마일 것입니다. 뜻이 똑같아요. 뜻은 과거 형태인데 여기 형태는 과거 형태인데 해석은 뭐로 해야 된다? 미래로 하면 됩니다. 아마 뭐뭐일 것이다. 와, 대박. 헷갈리시죠? 한국에서 이렇게 안 가르쳤잖아. 다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이 중에서 3분의 1 이상은 이렇게 안 배우신 분들이 많다니까. 한국식으로 배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영문법을 폐해죠.
절대 시제를 느끼시면 안 됩니다. 뜻은 둘 다 아마 일 것이다 똑같은데 톤이 다운됐으니까 아마 일 텐데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마 일 텐데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다 배웠으니까 제가 비가 온다로 한번 예를 들어보죠.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한번 갑자기 떠오르는 문장이 있어서 한번 이걸로 한번 설명드리면 마지막 정리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40분째 강의가 되고 있네요. 자, 가봅니다. rain. 자, 이걸 동사라, 본동사, 즉 주연으로 쓰면 뭐라고 되죠? 비 오다 라는 뜻입니다. 명사로 쓰면 비라는 뜻이고 비가 오다 라는 뜻입니다. 비가 내리다. 그렇죠? 해볼게요. 비 내리다. it, 가주어 it은요 주어가 불명확할 때 아무 때나 갖다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야, 이거 대박이다. 대박이다. It's cool. it 쓰잖아요. 가주어. 이 it은 그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가주어. 주어가 없을 때, 주어가 분명할 때는 다 가주어 it 갖다 붙이면 됩니다. 주어가 불분명할 때. 어쨌든 그건 나중에 문법이고. 자, it 여기 조동사 써볼게요. 이게 본동사 주연이니까 앞에 조동사 자리 비웠다 치고 must 써봅시다. must. It must rain tomorrow. 비가 내릴 것임에 틀림없다. 내일. 자, 제가 tomorrow를 지어볼게요. 여기 시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It must rain. 시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제 느끼시면 안 됩니다. 비가 오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비가 오면 틀림없다. tomorrow. 미래. 과거라면 이 must는 형태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좀 까다로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will 봅시다. must 대신에 it will rain 해봅시다. it will rain. 비가 올 것이다. 그쵸? 추측입니다. 강한 추측의 일종이죠. must에 가까운 강한 추측의 일종입니다. it will rain. 몇 퍼센트? 한 70에서 80% 정도 비가 올 거야. 일기예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산 준비해. 오, 그러면 would를 해볼게요. It would rain tomorrow. 와, 대박. 이러면 진짜 중학교 학생들은요 거의 환장하고 미치고 팔짝 뜁니다. 선생님 이 문제 잘못됐는데요. 바로 선생님 가져와요. would는 과거 형태인데요. 어떻게 tomorrow 미래 시제랑 같이 쓰여요? 선생님 잘못됐어요. 시험 문제 틀렸어요. 다 정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아닙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왜? would는 시제가 있다 없다? 없다. 시제는 바로 이 부사, 시간을 나타내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부사가 바로 시제를 결정 지어버린 겁니다. 이 문장에서는. 이 would는 과거가 아니에요. It would rain tomorrow 하면 will을 강한 7, 80%의 확률이라면 더 땡겼다 그랬죠. 약하게 톤을 다운시켜 보세요. 그럼 더 다운되죠. 한 50%까지 다운되겠죠. 4, 50%까지. 7, 80%의 확률이 4, 50%로 떨어진 겁니다. 톤이 다운됐으니까. 일 텐데 가정의 영역으로, 추측해서 가정의 영역으로 더 한 발 더 깊숙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뉘앙스입니다. It will rain 하면 비 올 거야. 거의 한 80% 확률로. 근데 it would rain 하면, tomorrow 하면 50% 정도 확률로 비 올 수 있는데 이 정도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우산을 준비할 사람은 준비하세요. 이 정도 뉘앙스인 거예요. 미묘하죠. 그래서 조동사가 재밌고 아주 어려운 거예요. 미묘한 뉘앙스의 톤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rain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an. It can rain tomorrow. It could rain도 있습니다. tomorrow. 둘 다 tomorrow로 갑시다. 미래. can은 할 수 있다죠. 그럼 비가 내릴 수 있다. 내일 몇 퍼센트 확률로? will보다는 아니지만 약간 약하게. 한 60% 확률로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가능성이 있어. 비올 확률이 50, 60% 있으니까 우산 챙겨 이 말입니다. could는 더 떨어지겠죠. 더 떨어지니까 한 30% 정도로 제가 가상으로 잡아보는 겁니다. 비가 올 수도 있을 텐데 모르겠다. 그래도 안 올 확률이 더 크긴 해. 이 정도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shall, should는 미래 잘 안 쓰니까 넘어가죠. may, might를 가장 약한 정도라고 했는데 may, might으로 마지막을 장식해 봅시다. may, might. 어쨌든 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이거 중에서는 지금 can이 제일 약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can보다는 could. 이게 굉장히 약했죠. 그리고 약한 거 보면 이제 이게 제일 약한 거야. 그러니까
약한 거 굳이 뽑자면 조동사 중에서 가장 약한 축을 꼽자면 요렇게 3개 정도가 제일 약한 축에 꼽하는 겁니다. 가장 약한 축 3개로 뽑으라면. 근데 어쨌든 may, might 정도만 기억하셔도 되고 하나 더 꼽자면 could 정도만 가장 약한 추측의 조동사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may 뭡니까? 아마도일 것이다 합니다. 이미 아마도라는 말 자체가 아마도 올지도 몰라니까 한 30%에서 4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might는 더 떨어지죠. 한 20-30%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마 올 거야. It may rain tomorrow. 아마 올 거야. 한 30-40% 확률로. 아마 올 것 같은데. It might rain tomorrow. 이러면 still 20% 정도. 진짜 찬스는 적은데 올 수도 있어. 왜냐하면 구름이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 뭐 이 정도 뉘앙스로 보시면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dare는 감히 뭐뭐 하다. dare. How dare you? 뭐 이렇게 미드본 많이 나와요. dare 크게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뭐 감히 뭐뭐 하다. 본동사 하다. 이 말이거든요. 본동사 중요한 하다. 뭐 그런 겁니다. How dare 뭐 한번 문법책 보시고 이렇게 하면 이해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자, 조동사는 뭐였다고요? 일부러 제가 띄웠었습니다. 보조할 조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보조하니까 뭡니까? 조연입니다. 주연은 따로 있습니다. 주연이 본동사입니다. 뒤에 따라오는 조연. 조연은 무슨 역할을 하죠? 톤을 결정하죠. 톤. 즉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톤을 결정합니다. 분위기 업되고 다운되고. 그렇죠? 그래서 분위기에 따라서 자, 봅시다. 분위기를 마지막 이제 제가 이 말로 정리할게요. 현실의 영역이 있고요. 가정의 영역이 있습니다. 즉 가정의 영역을 추측 영역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가정의 영역이 있고 자, 현실의 영역이 있습니다. 현실은 차갑죠. 냉담하죠. 그렇죠? 분위기를 잘 보세요. 제가 말하는 이 분위기를요. 현실은 현재 일어났거나 과거에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즉 제가 말하는 건 현실은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 그러려면 현실 팩트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이미 일어난 일,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현재보다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 과거의 역사적 사실. 세계 2차 대전이 1945년 8월 15일에 종식된 것. 역사적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뒤집을 수 없어요. 이런 과거라든지 내가 어저께 빵을 먹고 잤다든지 어제 라면을 먹고 잤다든지 이런 역사적 사실,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그리고 현재 내가 뭐뭐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팩트 영역이죠. 이 지평선 너머에 뭐가 있냐면 바로 가정 영역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라면 안 먹고 잤다면 어땠을까? 그렇죠? 어제 내가 빵을 먹지 않고 잤다면 어땠을까? 그렇죠? 그런 것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에 전쟁이 끝나지 않았었다면 어땠을까? 가정 영역이죠. 자, 가정을 얘기하는 거랑 현실을 얘기하는 건 분명히 톤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톤을 결정짓는 게 바로 조동사라 그랬죠. 그래서 이 가정법이든 현실이든 여기를 가로지는 여기는 바로 조동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정은 조동사를 쓴다는 거. 조동사 필요합니다. 조동사로 시작해야 가정법이 완성되거든. 근데 이 팩트 영역은 조동사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조동사 X. 조동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조동사를 쓰면 안 돼. 조동사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팩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동사를 썼다는 거는 이미 가정의 영역이라는 소리입니다. 조동사를 안 써야 팩트입니다. 그렇죠? 1945년에 세계 2차 대전이 종식된 건 과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제 단순 시대, 뭐 ended, 뭐 이렇게 그냥 다른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조동사를 쓰면 안 되는 거죠. 현실 영역에서는. 자,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보십시오. 내가 학생입니다. I am a student. 보십시오. 그냥 본동사 하나만 썼죠. 조동사 있습니까? 앞에? 없어.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인 거야. 내가 학생이라는 사실이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팩트거든. 팩트. 그러니까 팩트를 얘기할 땐 자신감 있게 얘기해야죠. 그쵸? 어조가 높은 겁니다. 최소한 평타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역사적 사실이니까. 자신 있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우물쭈물대고 자신 없게 얘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거짓인 것처럼? 아니죠. 그러니까 팩트 영역은 자신 있고 톤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말은 자신이 있는 영역이죠. 종이 한 장을 건너가서 시제 하나만, 그러니까 형태 하나만 과거 형태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이제 드디어 조동사를 쓰게 되면 뭐가 됩니까? 가정 영역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이 영역대로 퍼센테이지는 90%부터 한 20-30%까지 다르지만 결국 다 추측 영역, 즉 가정 영역이거든요. I do it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방금 이와 같은 현실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can을 쓰는 순간 가정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나는 한다 그것을.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거 한 거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현실인데 여기다 조동사 하나만 딱 넣으면 바로 can이든 will이든 아무거나 넣어보십시오. 그럼 즉시 뜻이 뭐가 됩니까?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할 텐데 등으로 바뀝니다. 뭐죠?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 또는 추측,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설마 하는 추측을 얘기하는 겁니다. 퍼센트에 따라서.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죠. 요즘 화두가 되는 세계관 말입니다. 유행어죠. 그렇죠? 세계관이 다른 겁니다. 현실의 세계관, 가정 추측의 세계관. 뭐가 키를 쥐고 있다? 조동사가 키를 쥐고 있다. 그래서 이 가정 추측은 바로 조동사가 물꼬를 터줘야 됩니다. 조동사가 키를 쥐고 있다. 그래서 방향타, 조타로 비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아시면 됩니다. 그럼 조동사는 다 이해했어.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다? 제 강의가 끝나고 한번 곱씹어 본 다음에 문법책을 보시든 책을 바로 열어서 제가 말한 거 그대로 확인하세요. 이 순서대로 잡아서 공부하시되 반드시 제가 말한 것 이상을 공부하셔도 되는데 제가 말한 것부터 보셔야 돼요. 이게 맥을 잡아가는 공부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은 지금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시간이 적으신 분들은 바로 유튜브나 네이버에다가 바로 구글에다가 쳐서 한글로 쳐서 이렇게 제가 말한 조동사라고 치십시오. 종류, 뭐 내용, 뭐 조동사 용법 막 쳐보십시오. 그럼 제가 말한 이런 내용들 방금 말한 이런 것들 쭉 나옵니다. 이런 것들 쭉 나오고 대동소이하게 요즘 강의하시는 분들 유튜브 강의하는 선생님들이나 강사분들 토익이나 토플 강의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대동소이한 설명이지만 어쨌든 그분이 하시는 말 저하고 제가 하는 말 거의 맥락은 비슷합니다. 약간 이 뉘앙스 차이가 있을지언정 어쨌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강조하는 것은 이게 바로 현실의 영역과 가정과 추측의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조동사가 키를 쥐고 있고 현재보다 과거 형태로 형태를 당기는 순간 톤이 다운된다는 거. 이 톤이 다운되는 이게 바로 첫 번째 가정법으로 가는 기술입니다. 테크닉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기술이. 아시겠죠? 업어치기를 하려면 바로 손부터 매무새를 잡아야 되잖아. 그 다음에 발로 업어치기 하는 자세가 들어가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단계가 있어요. 가정법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야. 가정법이라는 문법은 복잡하고 고급 문법입니다. 상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문법이죠. 그렇죠? 이 가정법으로 가기 위해서 그 전 단계인 두 단계를 밟아야 돼. 단계 1, 테크닉이 뭐냐? 조동법으로 시작하라. 손기술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발기술 들어가야지. 그게 바로 시제입니다. 그래서 손기술, 발기술이 합쳐지는 순간 기술이 완성되는 거야. 그 완성적인 형태가 뭐다? 가정법. 완벽한 현실 세계에서 저 나라 세상, 즉 가정의 세계, 꿈나라 세상, 복권에 당첨된다면 나에게 내일 당장 1,000만 불, 1억 불이 생긴다면 뭐 이런 가정의 세상, 꿈꾸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현실의 영역에서. 이 키는 뭐다? 조동사가 쥐고 있다는 거. 그리고 조동사에다가 부스터인 시제를 달면 조동사에 시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시제 없어요. 시제를 다는 순간 바로 가정법으로 가는 겁니다. 최종 형태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요렇게.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퇴근하고 지금 목소리가 많이 잠겼는데 좀 중언부언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시간을 내서 만들다 보니까 좀 그랬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코로나가 요즘 아직도 기승인데 미국 여기도 제가 일하는 곳은 LA 카운티인데요. 여기 환자가 엄청 많아요. LA 카운티가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데 굉장히 이렇게 아직도 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락다운이 뭐 이렇게 시작됐는데 여러분들 계시는 곳은 항상 그래도 평안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아프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여담으로 제가 뭐 알려드리자면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아직 없어요. 어쨌든 타미플루처럼 독감 치료제가 개발되듯이 되긴 될 텐데 어쨌든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면역이 관장하는 거거든요. 몸속에 있는 백혈구 그 중에 종류가 많은데 어쨌든 바이러스를 이렇게 잡아먹고 억제시키는 이런 백혈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려면 몸 안에서 이렇게 기관에서 활성화되려면 여러분 면역을 높여주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중심 체온이 중요하거든요. 항상 요번 겨울이긴 한데 항상 목까지 목 체온이 제일 중요해요. 목 체온이 떨어지면 중심 체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까지 오는 폴라티라든지 이렇게 목을 가릴 수 있는 외투를 꼭 감싸시고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따뜻한 물 자주 드시고요. 차가운 물 드시면 안 됩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백혈구들의 활성도가 떨어져서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목을 보호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적당한 습도가 꼭 필요합니다. 습도 적당하다는 거는 45에서 55%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이 정도 습도를 적당히 유지해줘야 점막이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점막이 건조하면 제 다른 건강 영상에도 나오지만 라이노 바이러스로부터 시작해서 막 코감기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온갖 잡 바이러스들이 다 들러붙어요. 호흡기로 들어오는 제 첫 번째 관문이 코잖아요. 코 점막이 마릅니다. 그럼 코딱지도 많아지겠죠. 그게 첫 번째 신호입니다. 코딱지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실내 습도가 좋지 않다는 거. 그러면 훈증을 해서라도 습도를 높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뜨거운 차나 뜨거운 물을 계속 코에 가까이 대면서 마셔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점막을 보호해서 그렇게 촉촉하게 하신 바이러스가 잘 못 달라붙어요. 그리고 미국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지캠이라고 징크 아연이 있어요. 보충제인데 이걸 많이 드시면 이 라이노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달라붙는 걸 점막을 보호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징크 같은 거 잘 드시고, 그리고 에어본 같은 effervescent 그러니까 발포성 비타민C 고용량 아시죠? 뭔지? 물에 타먹는 비타민C 거품 뽀뽀 일어나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면역에 좋습니다. 비타민C가 면역을 지켜주는 저희 면역 증강 폭탄 같은 거거든요. 하루에 2-3번씩 이렇게 자주 드시면 소변으로 비타민C는 다 빠져나가니까 쌓일 걱정하지 마시고요. 신장 문제나 콩팥에 뭐 돌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신장에 부담 가는 분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자주 드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드셔서 지금 말했던 거 이런 거 다 지키시면 좀 더 많이 이렇게 보호받으실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마스크를 많이 쓰는 게 제대로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영어로 돌아와서 제가 지금 잠깐 의사 얘기를 했는데 이 시제 두 번째 조종사 이제 방향타 톤을 결정했으니까 이제 부스터, 그렇죠, 달아줘야죠. 엔진을 어떻게 가정법까지 가는지. 두 번째 발기술, 손기술이 조종사였다면 이제 발기술 들어갑니다. 자, 오케이? 시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밤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